하버드 교수의 충격적인 강의가 공개되었습니다. 미국은 망할 겁니다. 전 세계를 뒤흔들 5가지 위기를 밝힌 강의 내용에 학생들은 경악했습니다. 특히나 더 놀라운 건 이 강의에서 한국이 무려 153번 언급됐다는 겁니다. 하버드 교수가 공개한 한국인이 놓치지 말아야 할 대한민국 이야기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미국은 망할 겁니다.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이 폭탄 선언을 터뜨렸습니다. 어느 화요일, 평소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몰려든 강의실에서 말입니다. 강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앞줄에 앉은 학생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어요. 뒷줄의 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웅성거렸습니다. 몇몇 미국 학생들은 아예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과 독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전 세계는 한 세대에 한 번 겪기도 힘든 격변들이 동시에 몰려오고 있거든요. 제가 말을 이어가자 강의실 분위기가 더욱 긴장됐습니다. 평소 농담을 좋아하던 저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앞줄에 앉은 정치학 전공 학생이 당황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미국이 망한다니요? 근거요? 좋은 질문이네요. 저는 칠판으로 걸어가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 기후위기, 공급망 전쟁, 지정학 갈등, 그리고 실제 전쟁까지. 이 5가지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전 세계를 덮치고 있다는 게 근거예요. 저는 칠판에 큰 글씨로 이 5가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빠르게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첫 번째, 인공지능 혁명을 보세요.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때문에 매주 수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월스트리트의 금융 분석가들, 실리콘밸리의 프로그래머들, 심지어 언론사 기자들까지 대량 해고되고 있습니다. 중간쯤에 앉은 경제학 전공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학생도 취업 걱정이 많았거든요. 두 번째, 기후위기입니다. 작년 한 해만 봐도 미국 서부의 산불, 동부의 허리케인, 중부의 토네이도가 연달아 터졌어요. 피해 규모만 5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독일과 프랑스에서 일어난 홍수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죠. 저는 잠시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세 번째, 공급망 전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완전히 엉망이 된 글로벌 공급망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어요.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고 히토류 원료 때문에 나라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뒷줄에 앉은 중국 학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국 얘기가 나올 것을 예감했나 봐요. 네 번째, 지정학 갈등이에요. 미중 패권 경쟁은 이제 무역 전쟁을 넘어 기술 전쟁, 군사적 대립까지 번졌습니다. 대만 해협에서는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다섯 번째, 실제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중동에서는 새로운 분쟁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이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식량 위기까지 겹쳤습니다. 저는 칠판에 적힌 5가지를 가리키며 무서운 숫자들을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 끔찍해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21%를 넘어섰고 부동산 시장은 50%나 폭락했습니다. 일본은 33년째 저성장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독일은 에너지 위기로 제조업 생산량이 30% 감소했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수치들을 한꺼번에 들으니 충격이 컸나 봐요. 저는 잠시 멈추고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위기를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나라가 있다면 믿겠습니까?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런 나라는 없다고요? 위기는 위기일 뿐이라고요? 바로 그 생각이 여러분을 완전히 틀렸게 만드는 겁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진 그 순간 일본에서 온 다나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그 나라가 일본은 아닙니까? 다나카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저희 일본은 지진과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를 겪어도 항상 침착하게 대처해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꿋꿋이 버텨냈고요.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의 재해 대응 능력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다나카, 일본은 위기를 버티는 힘은 보여줬지만 그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꾼 적은 없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다나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1990년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은 지금까지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디플레이션은 33년째 계속되고 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히키코모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칠판에 또박또박 글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세계에서 위기를 성장으로 바꾼 단 하나의 나라. 그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강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파장이었어요. 중국에서 온 왕웨이가 손을 번쩍 들며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그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왕웨이의 목소리는 흥분해 있었어요.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을 제치고 어떻게 한국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중국의 국내 총생산은 한국의 10배가 넘는데요. 다른 중국 학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한국은 인구도 5천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 아닙니까? 우리 중국은 14억 명이고 제조업 생산량도 세계 1위인데요. 왕웨이의 반박에 몇몇 학생들이 동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반응을 예상했거든요. 왕웨이, 좋은 지적이네요. 하지만 크기가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강의실을 걸어다니며 말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고 있나요? 부동산 시장이 50% 폭락했고 에버그란데 같은 대형 부동산 회사들이 줄줄이 파산했어요. 청년 실업률은 21%를 넘어섰고 지방정부들은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왕웨이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은 위기가 닥치면 통제와 억압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제로 코로나 정책처럼 말이에요. 그것은 위기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덮어버리는 겁니다. 강의실의 긴장감이 한층 더 고조됐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작다고 해서 영향력이 작은 것은 아닙니다. 왕웨이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의구심 가득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죠. 반대로 한국은 작은 국토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심장을 쥔 나라입니다. 저는 칠판에 몇 가지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보세요. 그 안에 들어간 메모리 반도체의 70%가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없다면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이 중단돼요. 몇몇 학생들이 자신의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어떨까요? 한국의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전 세계 시장의 30%를 차지합니다. 테슬라, 폭스바겐, GM 모두 한국 배터리를 쓰고 있어요. 독일에서 온 학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선업은 더 압도적이죠. 한국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전 세계 선박 주문량의 60%를 차지해요. 특히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은 90%가 한국산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와 기아차를 합치면 세계 3위 자동차 그룹이에요. 독일의 폭스바겐, 일본의 토요타 다음이죠. 인도에서 온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런 기술력을 가진 나라는 다른 곳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이에요. 하지만 한국이 정말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한국을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세요. 위기가 오면 어떻게 반응하나요? 미국은 금리를 조작하고 달러를 찍어냅니다. 유럽은 규제를 강화하고 보호주의로 돌아서죠. 중국은 통제를 더 강화하고 시장을 차단해요. 일본은 현상 유지에만 급급하고요. 저는 잠시 멈추고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위기를 피하거나 막으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왔습니다. 한국은 위기가 닥치면 움츠러들지 않아요. 대신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과감하게 투자하고 더 혁신적으로 변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적 유전자죠. 왕웨이가 조금 누그러진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위기들을 기회로 바꿨다는 겁니까? 그것을 설명하려면 한국의 역사를 봐야 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제가 직접 가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여름, 저는 한국의 한 대학교와의 학술 교류차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실제 경험담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이야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으로 미뤄두겠습니다. 저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식사는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이었어요. 장시간 비행으로 피곤했던 저는 호텔 근처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려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완전히 예상 밖의 광경을 목격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젊은 아르바이트생이나 중년 직원이 아니라 70대로 보이는 어르신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거든요. 인도에서 온 학생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수님, 그게 왜 그렇게 놀라운 일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저는 천천히 강의실을 걸어다니며 설명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런 서비스직은 대부분 젊은이들이나 이민자들이 맡습니다. 60대가 넘은 분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칠판에 몇 가지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단순히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일하고 계셨어요. 마치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게다가 그분의 서비스 정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외국인인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인사해주셨거든요. 어떤 젊은 직원보다도 훨씬 세심하고 전문적이었어요. 저는 잠시 멈추고 물을 마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 홀 청소와 테이블 정리를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조화롭게 일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세요. 일본은 고령화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30년째 1%대에 머물러 있어요. 독일은 연금 부담 때문에 청년들이 반발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정책 없는 저출산에 국가 소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모두 자국의 상황을 떠올렸나 봐요. 하지만 한국은 이 위기를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바꿨어요. 우수한 고령자 고용 정책과 적극적인 장려 제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저는 칠판에 놀라운 수치를 적었습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5.8%를 2배 이상 넘어섭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고령자들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 발전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의미예요. 한국 정부는 고령자 재취업 지원센터를 전국에 설치했고, 기업들에게는 고령자 고용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해요. 더 나아가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령자들은 단순 노동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상담, 교육, 문화 활동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는 멘토 역할을 하고 있어요. 위기를 성장의 자원으로 바꾸는 힘, 그것이 바로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학생들의 놀란 표정을 보며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은 고령화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지금 전 세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인공지능 혁명에서도 한국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혁명은 전 세계의 일자리를 흔들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은 이 거대한 변화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받아들였어요. 저는 칠판 앞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는 학교에서부터 인공지능을 배운다는 사실 아시나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초등학교에서는 3학년부터 코딩을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고, 중학교에서는 필수 과목으로 정보 과목이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인공지능 기초라는 과목이 생겼습니다. 브라질에서 온 학생이 놀라며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코딩을 가르친다고요? 맞습니다. 한국의 8살 아이들이 파이썬과 스크래치를 배우고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대학교에 가서야 배우는 프로그래밍을 한국 아이들은 초등학교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을 가르치고 다스리도록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 아이들이 인공지능을 무서워할 때 한국 아이들은 인공지능을 친구처럼 여기며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한글은 인공지능에 가장 적합한 언어라는 거 아시나요?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어를 보세요. 불규칙 철자법 때문에 인공지능이 학습하기 매우 어려워요. 예를 들어 트루라는 발음이 모두 다른 철자로 쓰입니다. 같은 발음인데 철자가 다른 경우가 수천 개나 되죠. 중국어는 어떨까요? 한자라는 표의 문자 때문에 더욱 복잡합니다. 하나의 한자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컴퓨터가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요. 일본어는 더 복잡합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3가지 문자가 한 문장에 섞여 있어서 인공지능이 처리하기 매우 까다롭죠. 저는 칠판에 한글의 특징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어서 컴퓨터가 처리하기 가장 쉬운 문자예요. 마치 세종대왕이 인공지능 시대를 예견하고 만든 것 같습니다. 한글은 표음 문자입니다. 보이는 대로 읽고 들리는 대로 쓰죠. 이것이 인공지능에게는 엄청난 장점이에요. 데이터 처리 속도가 다른 언어보다 3배에서 5배까지 빠릅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계속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을 10년 이상 배우는 한글 사용자가 되고 탄생할 나라의 미래는 어떨지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8살부터 인공지능을 배우고 한글이라는 최적화된 언어를 사용하는 세대가 사회에 나올 때 그들이 만들어낼 혁신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두려워해요. 하지만 한국은 인공지능과 함께 일하는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제조업체들을 보세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모두 인공지능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근로자들을 인공지능 관리자로 재교육시키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경우가 특히 인상적입니다. 공장 자동화를 진행하면서도 오히려 고급 인력 채용을 늘렸어요. 로봇이 단순 작업을 하는 동안 사람들은 로봇을 관리하고 최적화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이 자동차를 조립하지만 인간은 그 인공지능을 설계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일자리가 사라진 게 아니라 더 고도화된 일자리로 바뀐 겁니다. 정부와 기업의 전략 투자도 엄청나요. 한국 정부는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했고 2030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더 놀라워요. 2030년까지 133조 원을 반도체에 투자한다고 발표했어요. SK하이닉스도 120조 원, 현대자동차는 전기차와 인공지능에 60조 원을 투자합니다. 왕웨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네요. 저는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인공지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기처럼 보이는 혁명을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죠. 인공지능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더 큰 가치를 창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은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긴장됐습니다. 학생들이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위치해 있어요. 북한이라는 핵 보유국이 바로 38도선 너머에 있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 사이에 끼어 있죠.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극한의 위협이 한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위기 대응 국가로 만들었어요. 70년간 휴전 상태를 유지하면서 한국은 독특한 생존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응은 단순한 방어 차원을 넘어서 있어요. 한국군은 핵무기 없이도 세계 5위권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사일 방어 체계와 K9 자주포, 차세대 전투기까지 첨단 무기 기술력은 이미 글로벌 기준을 바꾸고 있어요. 저는 칠판에 놀라운 수치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K9 자주포 672문을 주문했어요. 총 계약 규모가 17조 원입니다. 호주는 한국의 K21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노르웨이는 한국의 K2 전차를 도입했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이 2025년 24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의 규모인 겁니다. 왕웨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크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기후 위기와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이에요. 저는 스크린에 태풍과 홍수 대응 장면을 띄웠습니다. 한국은 매년 평균 3개의 태풍이 지나가고 집중호우와 산불에 시달려요. 지리적으로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대처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민간과 군이 동시에 움직이며 전시 수준의 대응 속도로 재난을 관리합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평시에 모든 규제와 절차가 일시 중단되고 오직 인명 구조에만 집중해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더 놀라워요. 2022년 포항 지진 때를 보세요.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지진 발생 2시간 만에 전국 구조대가 출동했고 24시간 내에 모든 피해자를 구조했습니다. 2020년 54일간 계속된 긴 장마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전 대피 시스템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했고 복구 작업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브라질에서 온 학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이제 수출 상품이 됐어요.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재난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고 필리핀도 한국의 태풍 예보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계속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에서도 한국은 앞서가고 있어요. 탄소 중립을 위한 그린 뉴딜에 114조 원을 투자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체들은 이미 친환경 선박 기술을 선도하고 있어요. 암모니아 추진선, 수소 연료 전지선 등 차세대 친환경 선박의 70%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더욱 힘을 주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혼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란을 발판 삼아 더 강해져요. 군사적 억지력, 위기 대응 속도,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까지 이 모든 요소가 한국을 앞으로의 시대에 가장 강인한 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가장 핵심적인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한국인이 위기에 강한 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강의실이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위기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늘 성장을 낳았어요. 저는 칠판에 4개의 거대한 위기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일제강점기입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간 나라를 완전히 잃었어요. 모든 것을 빼앗겼죠. 언어도, 이름도, 문화도 모두 금지됐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그 암울했던 시대를 상상해보라고 했습니다. 창씨 개명으로 한국인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꿔야 했고 한글 사용은 금지됐어요. 심지어 한국어로 말하다가 걸리면 감옥에 갔습니다. 상상할 수 있나요? 자신의 언어를 쓸 수 없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말이에요. 하지만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이 한국인에게 강인한 정신력과 불굴의 교육열을 심어줬습니다. 지하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몰래 역사를 전수했어요. 해방 후 한국의 문맹률은 80%였어요.
10명 중 8명이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0년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교육에 대한 열망이 폭발했고 이것이 훗날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두 번째, 1950년 한국 전쟁입니다. 국토가 완전히 잿더미가 됐어요. 서울은 4번이나 주인이 바뀌었고 전 국민의 10%인 1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충격적인 숫자를 칠판에 적었습니다.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어요. 당시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가난했죠. 유엔에서는 한국을 영구 원조 대상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절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202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2,000달러가 됐어요. 70년 만에 정확히 477배 성장한 겁니다. 학생들이 그 어마어마한 수치에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성장 속도예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30년간 연평균 8%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이에요. 세 번째, 1997년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입니다. 국가가 사실상 파산했어요. 11월 21일 하루 동안 외환 보유고가 39억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국가 운영비 일주일치밖에 남지 않은 거죠. 저는 그때의 절망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어요. 대우그룹, 한보그룹, 기아자동차가 연쇄 도산했습니다.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났고 중산층 가정이 하루아침에 빈민으로 전락했어요. 그런데 그때 일어난 일이 정말 놀라워요. 금 모으기 운동이 자발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결혼 반지를 빼서 나라에 바치는 할머니들, 금리까지 뽑아서 기부하는 시민들이 줄을 섰어요.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이는 당시 시가 21억 달러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어요. 더 중요한 건 온 국민이 하나가 됐다는 점이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벤처와 정보기술 산업의 폭발적 성장이 시작됐어요. 위기가 오히려 구조조정의 기회가 된 겁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가 됐고 LG전자는 가전 강국으로 도약했어요.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같은 인터넷 기업들도 이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위기가 혁신을 낳은 거죠. 그리고 네 번째, 2017년 사드 보복 사태입니다. 한국이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자 중국이 무자비한 경제 보복을 가했어요. 왕웨이가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그건 중국의 정당한 안보 우려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왕웨이, 바로 그런 반응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중국이 어떤 보복을 했는지 들어보세요. 한류 콘텐츠를 완전히 차단했어요. 콘서트 취소, 드라마 방영 금지, 한국 음원 삭제까지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중국 관광객 600만 명이 완전히 끊겼고 면세점들이 텅 비었어요. 롯데마트 99개 매장 중 87개가 영업 정지됐고 현대차 베이징 공장은 가동 중단됐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하루 1,000억 원씩 손실을 봤어요. 왕웨이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조용히 앉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두 한국이 굴복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중국은 한국 최대 교역국이었고 경제의 25%를 차지했거든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2년 만에 완전히 판을 뒤바꿨어요. 동남아시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 열풍이 일었고 태국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국민 드라마가 됐어요. 인도에서는 삼성 스마트폰이 1위를 차지했고 중동에서는 현대차 판매량이 3배 늘었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더 다양해진 거죠. 가장 극적인 건 한류의 반격이었어요. 중국이 차단한 사이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번졌습니다. 저는 왕웨이를 바라보며 마무리했습니다. 위기는 한국을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강의 초반에 제가 이렇게 말했죠. 제가 직접 한국에 가봤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학생들이 모두 집중했습니다.
그 말의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이미 답을 알았거든요. 저는 잠시 멈추고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인천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인천공항은 미래 그 자체였어요. 일본의 나리타 공항, 유럽의 히드로 공항, 미국의 존 F 케네디 공항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시설, 서비스, 효율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감정을 담으며 계속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젊은 직원부터 나이 지긋한 분들까지 모두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위기를 성장으로 바꾸는 한국인의 정신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한국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역사가 집약된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저는 칠판에 마지막으로 굵은 글자를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1988년 서울올림픽 때 한국은 세계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때만 해도 가난한 개발도상국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저는 학생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지금, 위기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은 단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인공지능 혁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후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고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고령화를 성장 동력으로 바꾸고 작은 국토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내며 모든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그 나라. 저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혼란의 시대일수록 우리는 진짜 강한 나라가 무엇인지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위기 앞에서 움츠러드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에서 말이에요. 강의실이 숨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오늘 하버드 강의실에서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 궁금합니다. 데이비드 엘리엇 교수가 발견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서 모든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꿔온 이 땅의 역사를 생각하면 가슴 한편이 뭉클해집니다. 지금도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우리는 또다시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온 길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그 마음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남겨주신 생각 하나하나가 저희 코리아 공감의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